그냥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 한 척을 받아 위에 띄우는 것만으로 도시 하나, 몫의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조선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때 우리는 사우디 사막에 가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던 나라였습니다. 3번씩 입찰해서 미끄러지고 미국 회사한테 제발 기술 좀 가르쳐 달라며 매달리던 후발주자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는 그 사우디가, 석유가 콸콸 쏟아지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물 좀 만들어 달라며 손을 내미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뉴스에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들으실 때 그게 그냥 배를 많이 파는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배를 파는 나라에서 바다 위에 물공장을 통째로 띄워 파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지금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그 놀라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지구촌 물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 살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 물이 부족하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 나오니까요. 하지만 사실 한국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지구 반대편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UN 보고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1년 중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심각한 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동은 물론이고 호주, 미국 서부, 남부 유럽, 심지어 남미 칠레까지 지하수가 말라가고 강유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확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지구 표면의 약 70%가 물입니다. 그런데 그중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담수는 채 3%도 안 됩니다. 나머지 97%는 다 짠 바닷물입니다. 이 짠 바닷물에서 소금기만 쏙 빼낼 수만 있다면 인류의 갈증 문제는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 기술이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해수담수화 기술입니다.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아세요? 조사기관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대체로 2025년 기준 글로벌 해수담수화 관련 시장 규모가 200억 달러대에서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10년 안에 2배 안팎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8%대에서 두 자릿수를 넘나든다는 얘기죠.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강물과 지하수에 기대어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바다가 더 큰 수돗물 창고가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드시죠? 이렇게 좋은 기술을 왜 진작 대규모로 쓰지 않았냐? 답은 간단합니다. 비싸고 전기를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이에요. 옛날 방식은 그냥 바닷물을 펄펄 끓여서 수증기를 받아내는 증발식이었는데요. 이게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역삼투압, 영어로 RO라고 부르는 기술이 확산되면서 판이 뒤집혔습니다. 아주 촘촘한 막에 강한 압력으로 바닷물을 밀어넣는 건데요. 물 분자는 그 미세한 구멍을 통과하고 소금 알갱이는 걸러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를 아주 극단적으로 정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RO 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담수화에 필요한 전기가 크게 줄었고 물 1톤 생산 비용도 예전보다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제 RO는 전 세계 신규 담수화 프로젝트의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술은 성숙했고 시장은 커지고 있고 지구촌 갈증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판이 깔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우디의 그 유명한 넘시티 기억하시죠? 사막 한복판에 거울로 뒤덮인 170km짜리 미래도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겠다고 큰 소리쳤던 그 초대형 프로젝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이상 신호가 뜨기 시작합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따낸 넘시티 지하터널 공사 12.5km 구간에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이 넘는 대형 계약이 있었는데요. 이게 발주처 사정이라는 이유로 계약 자체가 해지되어 버립니다. 원래 공사 기간이 2025년 말까지였는데 사우디 쪽에서 프로젝트 전반을 재조정하겠다며 없던 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고 중동 특수 끝났나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선업 그리고 물산업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뜯어보면 오히려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이 하나의 방향 전환을 시작한 겁니다. 수년, 수십 년이 걸리고 수백억 달러가 통째로 들어가는 초대형 고정식 건설. 이걸 조금씩 줄이고 대신 훨씬 빠르고 유연한 방식을 병행하기 시작한 거죠. 어려운 말로 하면 자본 지출에서 운영 지출로, 쉽게 말하면 큰 건물을 통째로 사는 방식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서비스로 빌려 쓰는 방식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아주 흥미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우디 정부와 UAE의 수처리 전문 기업 메티토가 손잡고 만든 이동식 담수화 바지선 프로젝트입니다. 사우디 홍해 연안에 배치된 이 바지선은 하루 5만 세제곱미터, 즉 하루 5만 톤 규모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식 해수 담수와 플랜트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이런 바지선을 여러 척 추가로 도입해 순차적으로 운영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우디 정부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몇 년씩 사막에 공장 지을 필요 없이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바지선을 그냥 해안에 갖다 대기만 하면도 되는 겁니다. 그것도 웬만한 중형 도시 하루치 식수를 뽑아내는 규모로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사우디의 국가 물안보 전략에서 이 이동식 해상 담수 모델이 하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바다 위배가 땅 위 공장을 위협하고 있는 걸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5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속도입니다. 육상 담수화 공장 하나 지으려면 부지 확보하고 인허가 받고 도로 내고 전기 끌어오는 데만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배는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가 우리나라에 다 있잖아요. 여기서 완성해서 그냥 해안에 갖다 대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짧은 기간에 도시 하나 규모의 식수 공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둘째, 유연성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육상 공장은 한 번 지으면 그 자리에 붙박이입니다. 절대 못 움직여요. 그런데 배는 어떻습니까? 가뭄이 심한 지역 앞바다로 새우 이동해서 물을 뽑아주고 상황이 나아지면 또 다른 목마른 곳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기다리는 공장이 아니라 찾아가는 공장인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환경부와 국민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산학협력단이 세계 최초 수준으로 만든 자체 항해형 이동식 해수담수화 선박 드림즈호가 있는데요. 하루 최대 수백 톤 규모의 담수를 생산하면서 전남 완도 소안도를 비롯한 물 부족 섬을 직접 찾아다니며 생명수를 공급해왔습니다. 배가 물이 필요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는 시대. 그게 이미 우리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셋째, 환경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담수화의 오랜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소금기를 쫙 뺀 다음에 남는 진한 소금물, 즉 농축수를 어딘가에는 버려야 하잖아요. 육상 공장은 대개 근처 얕은 바다에 이걸 집중적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지역 해양 생태계에 부담이 갈 수 있죠. 그런데 배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깊은 외해로 나가서 넓게 분산 배출할 수 있으니까 자연 희석 효과를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화되는 국제 해양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데 유리한 방식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넷째, 안보입니다. 담수화 시설이 왜 중요하냐? 그건 그냥 공장이 아니라 사실상 도시의 목숨줄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처럼 물 대부분을 담수화로 조달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시설이 하루라도 멈추면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런 시설이 땅 위에 붙박여 있으면요, 지정학적 충돌 상황에서 취약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는 위협이 감지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했다가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지정학적 긴장이 상시화된 중동에서 이 유연성은 아주 큰 가치입니다. 다섯째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워터 에즈 어 서비스, 서비스로서의 물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초기 비용을 크게 안 들이고 일정한 사용료만 내는 방식입니다. 정수기로 치면 사서 쓰는 게 아니라 렌탈로 쓰는 거예요. 초기 부담이 사라지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들도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왜 담수화의 무게중심이 육상에서 해상으로,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함께 옮겨가고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궁금한 질문이 남았죠. 도대체 왜 이 판의 유력한 주인공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40년 넘게 쌓아 올린 축적의 결과예요. 시계를 1970년대 후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무렵 두산에너빌리티, 당시 이름으로는 한국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 담수화 사업에 처음으로 발을 담급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기술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부품 납품하는 밑바닥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꽉 쥐고 있었고요. 우리는 그 옆에서 눈치 보며 배우던 처지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사우디 아시르 지역 입찰에서는 3번이나 미끄러진 끝에 미국 회사와 손잡고 겨우 계약을 따냈다는 이야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우리한테 물을 만들어 달라며 손을 내미는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조성된 창원의 대규모 종합기계공장.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였던 이 공장이 훗날 대반전의 무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기술자들이 아주 대담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담수화 설비의 핵심인 거대한 증발기. 이걸 예전엔 다들 조각조각 나눠서 배로 실어가서 사막 현장에서 몇 년씩 매달려 조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했으냐? 그거 통째로 만들어서 통째로 배달하자. 이렇게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축구장만 한 대형 증발기를 창원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든 다음 산업용 부두에서 그대로 배에 실어 저 멀리 중동까지 통째로 배달하는 대형 모듈 공법이 등장한 겁니다. 사막에서 조립하던 외국 경쟁사들은 이 속도와 품질을 따라오기 어려웠습니다. 2000년대 들어 UAE 후자이라 초대형 담수 플랜트 수주를 시작으로 우리 기업들은 세계 정상급 반열에 오릅니다. 그 뒤 오늘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시면 정말 놀라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2022년 사우디 최대 민간 발전 담수 기업인 아쿠아파워로부터 우리 돈 약 8,500억 원 규모의 슈아이바3 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사를 따냅니다. 이 플랜트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는데요. 하루 담수 생산량이 무려 60만 톤 수준입니다. 대략 150만 명 안팎의 인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게다가 옆에 태양광 발전소까지 함께 지어서 사막의 뜨거운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그야말로 친환경 물공장을 완성했습니다. 또 다른 초대형 담수 플랜트인 사우디 라빅산 프로젝트도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삼투압 담수화 시설로 공식 인증받으면서 하루 6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담수를 사우디 서부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물이 이슬람 성지 메카를 비롯한 서부 권역의 식수 공급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사우디 안부 4단계 담수화 프로젝트에도 두산에너빌리티가 파이낸싱을 마감하며 참여를 확정지었습니다. 40여 년 전 사막에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이제는 사우디 심장부에 대형 물공장을 줄줄이 짓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담수화 선박, 즉 해상 이동식 담수 플랜트. 이게 왜 한국이 유리하냐? 담수화 선박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담수화 그 자체의 기술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걸 얹을 수 있는 초대형 해상 플랫폼, 즉 배 자체를 만들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를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있게 갖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세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 즉 FLNG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심해 환경에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가동되는 이런 초대형 해상 플랜트 설계 능력이 그대로 담수화 선박에 이식될 수 있는 겁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조선소 건설 방법론과 스마트 시스템을 통째로 패키지로 수출하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한화오션은 방산과 인프라를 결합하는 독특한 전략으로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지역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실적을 볼까요? 조선업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조선 빅3의 실적 개선세는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이미 세 곳이 나란히 흑자 궤도에 안착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이미 상당 규모의 신규 수주를 기록하며 100억 달러 규모를 넘겼습니다. 한화오션의 2025년 연간 선박 수주액도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전년보다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최근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LNG 운반선 시장에서요. 2025년 연간 기준 우리 점유율이 85%대에 달했지만 2026년 들어 월간 기준으로 중국이 우리를 앞서는 달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조선업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과 물량 공세로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여기에 LNG선까지 양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지만 담수화 선박 같은 초고부가 가치 특수 해상 플랜트 영역에서는 여전히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극저온 에너지 관리 능력, 대형 해상 플랜트 설계 능력, 이 둘을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춘 나라는 여전히 손에 꼽습니다. 일본은 담수 필터와 멤브레인 기술은 강하지만 초대형 해상 플랜트 건조력에서 한국에 다소 못 미치고 중국은 조선 규모는 크지만 특수 선박 정밀도에서 아직 격차가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담수화 선박은 그냥 배가 아니라 바다 위에서 도시 하나 몫의 물을 만들어내는 초정밀 공장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진짜 큰 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우리 기술이 담수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즉 농축수까지 자원으로 바꾸는데도 앞서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각국 연구진이 지금 앞다투어 개발하는 기술이 바로 이 농축수에서 수산화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리튬 같은 산업용 광물을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마그네슘은 배터리와 항공기 부품 소재로, 탄산칼슘은 건설용 시멘트 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닷물에서 식수를 뽑고 남은 짠물에서 광물까지 회수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도 한국 연구진이 세계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적 대자비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기억하시죠? 중동에서 원유값이 폭등하면서 세계 경제가 요동쳤고 그때 석유는 검은 황금, 블랙 골드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황금을 실어 나를 초대형 원유 운반선, 즉 VLCC를 누가 만드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었어요. 그 초대형 유조선 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이 크게 도약하며 세계조선 강국 반열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세기가 흘러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번엔 물이 새로운 자원, 즉 블루골드로 떠올랐고요. 그 파란 황금을 만들어낼 초대형 해상 담수화 플랜트를 누가 짓느냐가 다시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사가 비슷한 자리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번에도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 지갑과 일상에 닿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조선주와 관련 산업의 회복입니다. 조선 빅3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과거 저가 수주에 시달리던 시대가 저물고 이른바 제값 받는 수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담수와 선박 같은 초고부가 특수선은 일반 상선보다 훨씬 두꺼운 마진을 안겨주는 선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온기가 대기업 성과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울산, 거제, 연감 같은 조선소 도시의 지역 경제, 그리고 그 밑에서 특수밸브, 극저온 소재, 역삼투막 필터 모듈을 만드는 중소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까지 함께 올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때 그늘에 있던 HJ중공업 같은 중견조선사도 미국 해군 유지보수 정비 관련 수주에 힘입어 반등의 기회를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밥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물 부족은 그냥 갈증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농산물 가격 문제로 연결됩니다. 논밭에 물이 안 들어가면 작물이 줄고 사료용 곡물 가격이 오르면 축산물 가격이 뛰고 소고기 한 근 만드는데도 상당한 양의 물이 들어가니까요. 우리 조선업과 담수기업이 만든 설비가 중동, 호주, 인도 해안에 투입되어 세계 농업용수의 안정성을 조금씩 높여주는 만큼 지구 반대편에서 만들어진 곡물이 들어오는 우리 마트의 물가에도 조용히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셋째, 에너지 전환과 탄소 규제 대응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구형 담수 플랜트는 앞으로 상당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최신 한국형 담수화 설비는 태양광 결합, 에너지 회수 장치, 역삼투와 증발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AI 기반 운영 최적화까지 접목되고 있습니다. 설비 스스로 자기 상태를 점검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물을 뽑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거죠. 넷째, 자본시장의 재평가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의 주가는 최근 몇 년간 극적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한 조선사가 아니라 글로벌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고 있어요. 배가 곧 도시의 목숨줄, 국가의 물 안보,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흥분만 하고 끝날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짚어야 할 위험도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담수화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와 각국 항만당국의 매우 까다로운 안전 규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 번의 해상사고나 규제 지연이 대규모 선박을 항구에 묶어놓을 수 있어요. 둘째는 발주처가 사우디, UAE 등 중동에 상당히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유가 급락이나 지역 분쟁이 발생하면 넘시티 터널 계약처럼 대형 프로젝트가 통째로 재조정될 위험이 상시 존재합니다. 셋째는 중국의 추격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앞서 있지만 국가 차원의 조선업 지원을 쏟아붓는 중국이 앞으로 특수선 영역까지 넘볼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국내에서도 부산 기장의 해수담수화 시설처럼 뛰어난 기술을 갖추고도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가 함께 가야 하는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은 아주 뚜렷합니다. 고정된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유리한 시대. 그리고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자가 미래 경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메가 트렌드. 그 흐름의 앞줄에 지금 대한민국 조선업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배를 파는 나라를 넘어 바다 위에 물공장을 통째로 띄워 파는 나라로 진화하고 있다. 40년 축적된 담수화 기술, 세계 정상급의 해양 플랜트 건조 능력,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 이 세 박자가 맞물리면서 한국이 세계의 물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눈여겨보실 만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조선 빅3의 분기별 수주 공시 중 담수 관련 특수선 항목. 둘째, 사우디 양부 4단계와 라빅3, 슈아이바3 담수화 플랜트의 실제 운영 실적. 셋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담수 플랜트 전문 기업들의 중동 신규 수주 동향. 넷째, 국내 이동식 담수 선박 드림즈호의 국내외 활용 확대 소식. 이 네 가지 흐름만 잘 따라가시면 블루골드 시대의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며칠째 수도꼭지에서 물이 시원치 않아 애를 태우던 우리 남해안 어느 섬마을, 그리고 그 앞바다로 들어와 생명수를 채워주던 배 한 척. 저 뜨거운 중동 사막 도시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우리 기업이 지은 물공장. 이 두 장면 사이에 대한민국의 지난 반세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40여 년 전 우리는 사막에서 남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우던 후발주자였습니다. 3번씩 입찰에 미끄러지고 미국호 회사 손을 잡고서야 겨우 사업에 낄 수 있던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인 그 사우디가 우리한테 물을 만들어 달라며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됐습니다. 배우러 가던 나라에서 물을 파는 나라로? 이것이 우리 아버지